이번에 여론조사가 또 나왔는데 지금 연초의 여론조사들이 다 너무 좋아요. 지금 네. 2030 여성 44%가 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 서울 수도권의 판세가 정말 많이 바뀐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2030 여성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게 네. 글쎄요, 제가 정치 입문하고 한 번도 지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30 여성들의? 2016년 20대 총선으로 정치 입문했는데 그리고 나서 탄핵당하고 뭐 맨날 꼰대 정당이라 그러고 뭐 늙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2030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지지나 아니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어필하는 네. 게 지금 처음입니다. 아. 예, 그게 굉장히 그렇지. 큰 국민의힘이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옛날에 오세훈 시장은 어땠어요? 아, 요새훈 시장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컸었는데 그거는 제가 입문하기 전이었고요. 2016년 전에 네. 시장 하실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 하셨고 그 당시에도 네. 그리고 나서는 한동훈 장관이 거의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한동훈 장관이 그 계시고 있는 이런 2030 지지나 이런 것들은 네. 뭐 득표에도 바로 영향이 되고요. 단순히 한 표가 아닙니다. 2030 여성표는 원래 우리를 좀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사람이 돌아서는 거라서 투표 네. 효과도 있는데다가 또 보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전성기 지금 또 이제 서울시장이 전성기신데 그렇죠. 한참 이제 초창기에 센세이션하게 등장하셨을 때 그때 그 당시 보수당의 지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예. 한나라당이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한 50% 나오지 않았나요? 예, 그때는 과반을 득표하는 게 뭐 가능한 거 아니야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근데 그때 또 오세훈 시장이 오변호사 무슨 이런 프로그램 오변호사 배변호사 프로그램 거기서 굉장히 예. 젠틀한 이미지였었어요. 맞아요. 예. 예. 또 젠틀한 이미지시고 뭐 영입되시자마자 또 말씀도 굉장히 점잖으시고 네. 그런 에티켓이나 이런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이 또 어필하고 우리 그 당시 보수당의 전성기를 같이 이렇게 그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둘이서 이렇게 졌던 그런 근데 분들이세요. 나경원 의원이랑 오세훈 시장님은 좀 외모가 아주 그냥 나 그래서 싫어했나 봐. 외모가 내가 안 되는데 자꾸 멋지고 잘생긴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보수당의 스타 정치인은 역대 딱 2명밖에 없었거든요. 오세훈 시장하고 나경원 의원. 근데 지금 스타 정치인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이래로.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준석이 막 나를 데려가야 청년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준석은 2030 여자들이 제일 혐오하는 정치인 그렇죠.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절대로 그 표가 1%도 더 떨어지면 떨어지잖아요. 그냥 남성 일부를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2030 여성의 마음까지 움직인다면 누가 청년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일 거냐는 이미 판가름이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대남 전선이 네. 뭐 어느 정도 일견 이제 사회 현상을 지적한 거 맞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30 여성을 적으로 돌리면 네. 그때 그 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도움이 되느냐? 네. 그때도 표 계산에 관련한 문제에서 여의도 분들이 좀 이게 뭐가 헷갈리는데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030 여성표는 100% 표에 도움이 돼요. 아마 이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는 서울 수도권 후보들은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를 잘했다. 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이런 그 여론조사가 사실 새해에서 좋은 여론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컨벤션이다. 그리고 이 컨벤션을 잘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총선까지 끌고 가는 그런 이제 그 당의 내부적인 고민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보수 논객들 중에 패널들 중에 뭐 이거는 컨벤션 효과니까 오래 안 갈 거다. 뭘 내라 뭐 이런 분들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을 보니까 뭐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설계를 할 거냐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의 청사진은 이미 가지고 제가 뭐 건축학과 나왔잖아요. 설계 도면을 이미 러프하게 그려놓고 드로잉해놓고 지금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스타는 있었죠. 뭐 이준석도 그런 스타 중에 한 명이고 또 많은 이제 그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정체성 정치를 하는 음.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되는 게 세상이 바뀐 거야. 이게 정체성 정치야. 그러네. 예, 내가 뭐 예를 들어 아. 이준석이 되면 그게 돼서 뭐 할 건데 이게 아니고 내가 된 거 자체가 있고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뀔 거예요. 바뀌는 이미지예요. 네, 그걸 네, 정체성 네, 정치라 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청년들 꽃꽂이하고 뭐 하고 어떻게 뭐 다른 뭐 전문가들 뭐 와가지고 좀 해봐도 그냥 이름 반짝하고 끝나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그 깊이 있는 담론을 본인이 생각을 안 해왔기 때문에 가가지고 몇 마디 하고 언론에 장식 몇 번 하고는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겠다는 게 없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일단은 전선을 네. 분명하게 세운 거거든요. 그렇죠. 586 기득권을 청산한다. 그러면 아니 말만 586 기득권을 말만 청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비대위원회 민경우 대표 같은 사람도 넣고 그리고 이제 뭐 김경률 네, 회계사 회계사. 이런 분도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런 좌파 쪽 사람들 패널들하고 열심히 싸우던 구자룡 변호사도 넣고 그러니까 진용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비서실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젊은 분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뭐 586이라는 게 솔직히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있지. 운동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상 그 전선에 최전선에 싸우는 역할에 창이 무뎌져요. 싸우다 보면. 그리고 좌파의 패러다임이 자꾸 말려요. 맞아요. 예, 예. 내가 듣고 있으면 저 욕을 왜 동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건 그때 운동권에 열심히 참여해서 돌을 안 던졌다 하더라도 약간 그런 운동권 사람들한테 부채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 명분상 우위가 있었던.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설 때 저도 좌파였고 민경이 네. 대표도 좌파였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구나.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자기 정리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분위기상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맨날 들었던 말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결국 이제 그 비서실장도 젊은 분으로 하고 그리고 사무총장도 젊은 분으로 했잖아요. 네. 적어도 이제 그 운동권 586 운동권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뭐 어쩌라는 거지? 마음속으로 그렇지. 뭐 어쩌라고? 아니 저는 96학번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배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뭐 예의 바르게 듣긴 하지만 뭐 어쩌라는 거지? 저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뭐 그래서 뭐 대단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생각을 잘 못 해봤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원 변호사님처럼 예. 뭔 개소리야 이렇게 들었어야 됐는데 나는 어떻게 듣냐면은 선배들이 예. 무슨 얘기를 하면 싸워. 그건 이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게 예. 틀리지 않습니까? 막 싸워. 예, 예. 근데 나는 이제 어리고 선배들은 나보다 이제 그 대학생 때니까 어쨌든 경험도 있고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싸우면 내가 틀린 논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어서 툭툭 집어주면 내가 그래서 잘 오히려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가 의식화가 틀렸군요. 되네요. 이런 예. 부분에서 내가 틀렸군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 1학년 때 예, 엄청 예. 싸웠거든요. 이건 이렇지 않나요? 저건 저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저도 원 변호사님처럼 예. 뭐는 황당한 소리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연구해.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 2학년 말, 3학년 됐을 때 대학교 3학년 됐을 때 우리 학교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제일 잘 설명하는 애였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고 자꾸 막 싸워. 토론하면서 사람이 더 근데 그 말로 나가면서 더 자기 확신으로 굳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깨지기도 더 좋았어요. 그 부분에서 슈펜터 이론을 나중에 슈펜터를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예, 예. 막스는 개소리였구나. 이거를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구나. 이거를 예. 깨지기도 쉬웠죠. 왜냐하면 예, 예, 내가 예.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까기도 잘 까요 지금. 걔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아니까. 근데 문제는 개딸도 그렇고 거기 아까 이제 분위기상 이렇게 주변에 있던 애들 있잖아요. 예, 예. 운동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이론의 내용을 몰라. 예. 그러니까 그건 이게 틀렸어 해도 못 알아들어. 모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야.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저도 사실은 뭐 누가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또 그분이 진성은 아니었나 봐요. 그 세대가 약간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96학번이니까 그렇죠.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네, 그 운동권이 네, 아니고 네. 약간 운동권한테 이야기 들은 사람.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다시 알려서 이야기를 개딸 해주니까 같은 애들이 온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주사파가 온 게 아니고 남국이가 와서 설명한 그러니까. 거지. 맞다. 그런 남국이 거예요. 민정이가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
그게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다. 뭐라는 거냐.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우리 그 대표님처럼 자기가 고문도 좀 당해보고 뭐 어디 난 끌려가고 고문 안 당해봤어. 그런 사람이 설명을 그렇지, 하면 그렇죠. 아, 이 사람이 그래도 권위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미 저 때만 하더라도 별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자기가 미군 타도한다면서 카투사 가고 선배들이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 나 카투사요. 저도 카투사 때처럼 미군 타도 이야기는 안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좀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그때도 제가 대학 다니면서 운동권의 시대가 그때 같다고 생각했어요. 96년도 제가 입학해가지고 아, 이게 시대에 뒤쳐져 있구나. 그러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년이죠? 지금 30년인가요? 30년을 지금 이 그 생각 대한민국의 그대로. 정치의 예, 기득권으로서 그 생각 해먹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 생각 그러니까 그대로. 아니 정치가 아무리 그 좀 이게 변화가 늦다 그래도 제가 그때 느꼈던 아, 운동권은 이제 시절이 변했고 다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직도 이게 변화가 없는 게 이게 너무 큰 세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운동권 털어보면 북한 지령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나도 뭐 저도 예, 그 사실 민경호 저도 대표가 말씀 많이 하셨 책에도 쓰시고 그 예. 엄 변호사는 못 받겠지만 예. 저는 북한 문건 매주 받아가지고 보면서 이제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최근까지 있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 나는 안 받은 지 한참 됐지. 예. 이제 어느 순간 사회로 가면을 못 받게 된 선이 끊어지니까 예. 난 또 쩔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안 받은 지 오래 됐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반미로 쭉 밀고 왔어야 돼요. 온 변호사님 말씀처럼 얘네들의 예, 예, 시대 예. 인식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반미를 외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어느 순간에 반일로 돌아요. 어. 그러면서 반일을 절대 지상 과제로 만들어서 예, 예. 무슨 그러니까 민경호 이번에 내친 것도 반일몰이 하려고 했다가 원 변호사님 잡아내갖고 우리가 그거 항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일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반미는 안 먹히니까 반일로 흔들어라.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너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돌아섰잖아요. 저는 문건 내려왔다고 봅니다. 반미 구호가 아니고 이제부터 반일 구호로 들어라라는 실제로 그 문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구호에 이거까지 나요. 이러이러한 구호를 내거세요. 왜 석고나 이번에 잡혔을 때 예, 예. 구호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실제로 북한의 이 문건에서 내려오는 건 굉장히 디테일해요. 무슨 구호를 걸어라까지 나오거든요. 난 받아봤으니까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아마 어느 시점에 반미가 아니고 지금은 반일 구호로 조직을 해라라는 예, 예. 지침이 내려왔고 그러면서 반일로 싹 이렇게 다 돌아서면서 네. 계속 반일몰이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 저 이번에 진짜 완전 빡쳤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식민지배에 대해서 민경호 대표 이번에 이 정도의 상식적인 얘기도 못한다면 객관적인 역사적 얘기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두가 입에 재갈을 물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독재 나치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가 막 열받았고 내가 입당문 쓴다고 막 이랬더니 다 하지 마. 그런 분위기 아니야.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일 커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 성질에는 그냥 방송 키고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은 식민지에 그럼 쩌리를 보냈겠냐 우수한 애를 보냈겠지만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기세가 너무 어쨌든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불꽃이긴 하지만 서슬퍼러니까 이게 좀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가 좀 참지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고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냉정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찾고 싶어요.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냥 제가 이거는 뭐 은하켈 123이님 감사합니다. 3,000% 좀 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공산주의하고 그 뭐 자본주의하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번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는 왜 번성하냐? 제가 생각해 보면 2차 대전에 이긴 거예요. 나치하고 공산주의하고 난 뭐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어요. 국가사회 노동자주의나 노동자당이나 공산주의의 공산당이나 내가 볼 때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자기 둘이 싸워가지고 소련이 이겼잖아요. 2차 대전에서 이기니까 그 생각이 세상의 반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선에 이겨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가 있다면 이기고 나서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소련이 공산주의식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군이라 그래서 미군식
자본주의식 전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전쟁의 논리는 어떻게든 뭐 냉정한 거니까 뭐 전쟁에 이기기 위한 효율화를 하면서 다 비슷해지는데 자기 생각을 펼치려면 결국 전쟁에 이기고 나서 펼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총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당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총선 기간에는 좀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마음속에 저한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총선에 일단 이기고 마음에 그 담아둔 거 그렇죠, 뭐가 그렇죠.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때 구현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참고 합니다.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예. 할 얘기 너무 많거든요. 친일 반일 관련해서 전 토지개혁 관련해서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일단 그래 예. 알았어.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책들도 되게 많이 읽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입에다가 재갈을 틀어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얘네들이 얘기한 독재 정권 시대라고 하는 군사 독재 예.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더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촛불 독재 이후에 정말 입에 재갈을 물린 것 같고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정말 저 지금 약간 독재 정권 치하에서 탄압받는 느낌이에요. 이렇게까지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적이 있나 그래서 제가 어제 민경 대표님한테 또 난 뭘 물어보니까 예. 홍위병의 최후가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중국 홍위병 같잖아요. 아. 지금 애들이 그랬더니 이제 홍위병 4인방이 모택동이 죽고 그 당샤이풍이 들어온 다음에 다 처형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베스피에르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하더니만 결국은 단두대에서 이제 목이 날아갔잖아요. 근데 로베스피에르가 죽은 날 그 묘사가 되게 웃겨요. 네. 그냥 세상은 조용했다. 그의 죽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 어느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비이성적 어떤 촛불 독재 같은 독재 정권은 사실 그 인민 독재라고 하는 이 마녀 사냥의 시대는 어느 시점에 되면 종말을 고하게 되고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최후도 이 역사상 한 번도 아름다웠던 적이 없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시기 너무 힘들지만 이 시기만 어떻게 잘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견디자 이런 좀 예. 마음을 좀 그 제가 이제 민경호 대표 건에 대해서 이제 뭐 그 혹시라도 이게 보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보신주의나 기회주의가 고개를 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네.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이제 지난 뭐 암흑기 동안 당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그 어찌 보면 뭐 드루킹, 뭐 이정근 게이트, 뭐 미래한국당 그 외에 뭐 그 알려지지 않은 많은 맞아요. 일들에 그걸 하면서 이게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이게 정무적으로 리스크가 많은 일들을 네. 임무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마다 운이 좋게 번번이 살아남았어요. 네,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았고 네.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런 어떤 그렇죠. 결기를 가지면서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생명을 낸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맞아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 매장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일이 저는 뭐 일어나지 않게 당이 운영이 되는 거 그게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나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많이 헤쳐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엄 변호사님은 지금 예. 최근에 너무 셀럽이 됐어요. 셀럽이 됐나요? 그럼요. 아니 우리 그 김유진 대표님 때문에 아닌가요? 아니 지금 우파에서 엄변홍섭 변호사님 얘기가 이렇게 막 많이 커뮤니티 올라와요. 셀럽이 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항상 조심하는 거가 사실은 옛날에 더 위험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정권이 우리 정권이죠. 그렇지. 예, 그때는 사방팔방이 그리고 막 별거 아닌 걸로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사방팔방이 그 쥐레밭에 기레밭이라 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거의 유신 때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사셨어요. 그때는 정말 그 장난 유신은 아니죠. 일도 아니었겠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쪽 그 당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런 그 어찌 보면 참 서슬프런 시절에 그런 그 긴장감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 사실 보수 여기저기에 정권 바뀌고 나서는 약간
훈기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동안 그 남극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호텔 수영장 수영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약간 위기라 말만 하지 네. 실제로는 위기 의식이 아니고 약간 그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 줘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나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대가 균형감을 찾아가는 와중에 있고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이렇게 막 홍위병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난장을 까고 사람들을 너무 못 살게 굴고 그게 일부라도 어쨌든 항상 테러의 위협 같은 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조금 마치 아직도 민주당이 막 이렇게 서슬퍼런 것 같지만 개딸들이 실제로 지금은 사회 균형추는 많이 옮겨지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나타나시면서 이 균형추가 옮겨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그래서 이번 총선만 이기면 한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표현, 언론, 사상의 자유를 가진 자유민주 국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기대와 희망을 좀 가져버리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예. 우리 이 길이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아. 민경호 대표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제 길을 막 이렇게 털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예, 김건희 예. 여사랑 또 연루가 돼 있대. 근데 우리 길의 대표님이 예전에 그 뭔가 왜 얘네들이 김건희 여사 막 줄리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집회를 한 적이 뭐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뒤져갖고 아니 그럼 그런 집회에 참가하면 다 김건희 여사랑 배우 세력이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억가를 예, 막 예. 하면서 근데 또 이제 개딸들은 뭐든지 뭐 길거리 가다가 뭐 100원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저건 윤석열이 돈을 길거리에 뿌리면서 뭐 세금을 낭비한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왜 산에 올라가다 넘어져도 노면 탓이라 그랬잖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막 이렇게 연결하니까 우리가 방송을 할 때 개딸이 좀 들어와요. 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래도 그 상대방이 관심을 둔다는 거는 의식을 하고 경계한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저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예, 너무 저희도 좀 그리고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번에 피습 사건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막 예. 사진 찍자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우리 보수에 계신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사진 찍자거나 악수하자거나 이런 거를 당분간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도 이재명한테 악수하자 그러면서 찔렀다며. 아, 예, 그런 예, 게 예. 조금 있긴 있는데 예, 그래서 뭐 경호나 이런 것들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너무 한동훈 위원장님 만나면 나도 막 달려가고 싶고 막 이래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면 어쨌든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고 막 사인 받겠다고 막 이렇게 덤벼들지 않으면 이게 곤란하기가 쉬우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저 그 생각 들더라고요. 당분간은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좀 한동훈 위원장님 한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뭘 해달라는 거를 당분간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구나. 지금은 조금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그런데 또 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속 깊이 이제 그러니까요. 대처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뭐 또 아예 또 이렇게 자제하거나 그런 건 현실 정치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또 적절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잘 이렇게 대처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좀 참아 보려고요. 예, 예. 네.